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3년 10월 12일 시행한 기출문제 36번부터 한번 풀어보면 되죠. 자, 36번 문제. 구조에 따라 증발기를 분류하여 그 명칭들과 동시에 그들의 주 용도를 나타내었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1번이에요. 1번에 보시면 핀 튜브형 해가지고 주로 0도씨 이상의 물 냉각용에 사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놈이 틀렸다라는 말인데 왜 틀렸냐. 자, 우리가 그 전에 핀 튜브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핀 튜브 형식. 그래서 요 핀 튜브는 주로 어디에 쓴다? 뭐 프레온에도 가장 많이 쓰긴 하지만 주로 전열 효율이 나쁜 냉매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관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전열 효율이 안 좋은 쪽에다가 핀을 설치를 하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에 설치된 거를 우리가 로우핀 튜브,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안쪽에 튜브가 이런 식으로 설치된 녀석도 있었어. 요거를 우리가 이너핀 튜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들을 쓰는 냉매들은 주로 어떤 거냐? 우리가 전열 효율 외우는 거 암, 물, 후, 공이라고 외웠습니다. 전열 효율 좋은 순서. 그래서 암모니아 가장 좋고 물, 프레온, 그 다음 공기 요 순서인데, 그렇다면 핀튜브라는 거는 암모니아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에도 쓸 수 있고, 프레온에도 쓸 수 있고, 공기 냉각용에도 쓸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1번에 보시면 핀튜브형은 주로 0도씨 이상의 물 냉각용, 물에만 쓴다? 그것도 0도씨 이상?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프레온을 썼을 경우 프레온 기본적으로 영하로 떨어지죠.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물만 쓴다라는 말도 틀린 거고 0도씨 이상이 쓴다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 뭐 2번, 3번, 4번은 맞는 건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가끔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2번에 탱크식 제빙용 브라인 냉각용 해서 탱크형은 제빙용이구나. 그리고 탱크형에 다른 명칭이 있었어. 탱크식, 요거를 헤링본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명칭 알아둬라. 탱크형 또는 뭐 탱크식 이렇게 같은 얘기니까 탱크식은 헤링본식과 같은 거구나. 그래, 헤링본식은 어디에 쓴다? 제빙용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에 판냉각형, 요거는 가정용 냉장고의 냉각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 다음 4번에 보델로식,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우유, 각종 기름류 등의 냉각에 사용된다. 다른 말로 식품용에 사용된다. 보델로 냉각기. 자, 그래서 36번의 답은 1번이 틀렸더라. 그 다음 37번 넘어갑니다. 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옴의 법칙 뭐였습니까? I는 R분의 V였죠. 그래서 I라는 게 전류, 암페어라고 썼었고, 그 다음 R은 저항, 요 놈은 옴이라고 썼었죠. 그 다음에 V가 전압, 전압은 똑같이 볼트 이렇게 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에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자, 요 공식 보면 알죠? 자,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하고요. 얘는 반비례해. 그 다음에 전류는 전압과 비례하는구나. 그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옴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답은 1번이네. 도체에 흐르는 전류값은 전압에 비례한다. 나머지는 틀렸겠죠. 그래서 37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38번. 흡수식 냉동기에서 냉매 순환 과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중복이죠. 답은 1번.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이렇게 됩니다. 자, 39번. 다음 중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만 출력 신호가 0인 논리 게이트는 해가지고, 자, 논리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논리식에 대한 문제가 은근히 자주 출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논리식의 종류는 AND, 그 다음에 OR, not, 그 다음에 NAND, 그 다음에 NOR. 요렇게 총 5가지가 돼요. 그럼 보세요. AND, OR, not. 요렇게 우선은 3가지가 되는 거고, NAND라는 건 뭐냐면은 요 not과 AND를 더해 놓은 거야. not 더하기 AND. 그래서 요 N만 따가지고 NAND가 되는 거죠. 그러면 NOR는 뭘까? not하고 OR하고 더해 놓은 거구나. not하고
OR하고 더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AND의 반대가 NAND, OR의 반대가 NOR가 되는 거야. 왜? not이라는 게 부정을 나타내거든요. 거꾸로야, 거꾸로. 만약에 AND에서 1이라는 게 출력이 됐다. 그럼 거기다가 not을 씌워버리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OR도 똑같고, 그런 회로들을 이제 부정회로, not과 더해 놓은 회로들을 부정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 간단하게 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AND라는 거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리고 OR이라는 거는 더하기야. 그리고 AND라는 거는 직렬, OR이라는 건 병렬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듣고만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AND의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방금 곱하기라고 했죠. 그러면 A 곱하기 B구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OR은 더하기라고 했어요. X는 A 더하기 B가 되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not 회로라는 거는 부정이라고 했어요. 부정은 어떻게 쓰냐? 자, X가 A 값일 경우 A의 부정 바를 붙여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B일 경우 X의 출력값이 B일 경우 B에다가 부정을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A가 1이 나왔는데 AND 회로에서 not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0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AND, 제가 뭐라고 했으면 발을 씌운다라고 했죠. NAND는 뭐에 not을 붙였다? AND에다가 not을 붙였으니까 X는 A 곱하기 B에 발을 씌워버리면 되죠. 요게 NAND예요. 그래서 X는 A 곱하기 B에 부정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야. 자,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NOR는 요것도 이제 NAND 배웠으니까 알겠다. X는 자, OR이 뭡니까? A 더하기 B, A 더하기 B에다가 발을 씌운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의미를 알아봅시다. AND 회로라는 거는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자, 1, 둘 다 A 값과 B 값이 둘 다 1이라고 칩시다. 둘 다 1이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1은 얼마야? 1이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A 값이 1이고 B 값이 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0 하면은 0이 나오네. 그죠? 이진법입니다. 이진법. 1과 0으로만 나타내요.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0이고 B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고 B가 1이야. 0이네. 그죠? 그렇다면 AND 회로라는 건 뭐야? 두 개 다 1일 때만 1이 출력되는 회로. 그게 AND가 되는 거야. 두 값이 1일 때만 1이 출력되는 회로가 AND다. 이해가시죠? 왜? 곱하기니까, 곱하기. 자, 그렇다면 OR 회로 한번 봅시다. OR 회로. A가 1이고 B가 1이야.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뭐가 돼? 1이 되는 거야.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이다.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0 더하기 0. 0 더하기 0 하면 당연히 0이겠지. 자, 그렇다면 뭡니까? OR 회로는 A 값과 B 값 중 하나가 1일 때에만 1이 되는 회로가 OR 회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1일 때만 1이 되는 거. AND는 뭐야?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회로. 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말아두시면 돼요. 너무 깊게까지 아실 필요 없어. 의미만 알아버리면 돼요. AND는 두 개 다 A 값과 B 값이 1일 때에만 1. OR은 A 값과 B 값 중 한 개가 1일 때에만 1. 그럼 NOT은 뭐야? A가 1일 때는 0이 나올 거고, A가 0일 때는 1이 나올 거고. 요게 NOT이에요. 부정. 이건 뭐 굳이 더 설명할 것도 없고. 자, 그렇다면 NAND 회로의 뜻은 뭐야? NAND 회로의 뜻은? NAND는 요 AND의 반대라고 했습니다. AND가 아까 뭐였어? 둘 다 1일 때에만 1이 나오는 회로였다. 그게 AND였어요. 근데 이 AND를 부정하면 어떻게 돼? 둘 다 1일 때, 자, 둘 다 1일 때 이렇게 써드릴까요? AND는 둘 다 1일 때 1이었는데 NAND라는 거는 둘 다 1일 때 부정이 되니까 0이 된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NAND야. 이게 NAND. NOR는 뭡니까? 둘 중에 한 개가 1일 때 0이 되겠지. 반대로 OR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은 기능사든 산업기사든 요 논리회로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는 웬만해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웬만해서는. 자, 그렇다면 39번 돌아가가지고 다음 중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만 출력 신호가 0인 논리 게이트는, 자, 입력 신호가 모두 1일 때, 자, A와 B 값이 모두 1일 때 뭡니까? 얘는 1이 돼. AND는 OR은 뭐야? 모두 1일 때 0이 된다 라고 했죠. 이진법이니까. 그럼 NOT은 뭐야? 둘 다 1일 때는 뭐야? 이 NOT은 둘 다 1일 때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부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외하고, 그 다음 NAND라는 거는 뭡니까? 둘 다 1일 때 1 곱하기 1일 때, 원래 AND는 요 값인데 1 곱하기 1에 부정을 씌워버리니까 0이 된다. 그럼 답은 NAND죠. NAND 4번.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 NAND 게이트가 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좀 돌려서 다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압축기에서 보통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작동 압력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리해가지고 한번 외우라고 했습니다. 안전두가 있었고, 안전두, 고압 차단 스위치, 그 다음에 안전밸브. 자, 얘들의 작동 압력이었어요. 이 정상 압력에, 정상 작동 압력에 더하기 3kg/제곱센치였고, 이게 안전도였죠. 그 다음 고압 차단 스위치는 얼마? 더하기 4kg/제곱센치. 4kg를 넘었을 때, 안전밸브는 언제? 정상 작동 압력에 5kg를 넘어섰을 때 작동이 되어야 된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 작동 순서는 안전두, 고압 차단 스위치, 안전밸브 요 순서가 되겠죠.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1번에 저압 차단 스위치 작동 압력과 같게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고압 차단 스위치 작동 압력보다 다소 높게 한다. 고압 차단 스위치 작동 압력보다 다소 높게 한다. 요 놈이 맞겠죠. 그래서 40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41번에 온도 자동 팽창 밸브에서 감원통의 부착 위치는,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죠. 증발기 출구, 증발기 출구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고. 그래서 41번의 답은 3번. 자, 다음 42번. 0도씨의 물 1kg을 0도씨 얼음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응고 잠열은 대략 얼마인가? 자, 0도씨의 물을 0도씨의 얼음으로 바꾼다. 응고죠, 응고. 응고가 되고, 자, 요 녀석의 상태는 뭡니까? 현열이에요, 잠열이에요? 상태가 변하니까 잠열이다, 그죠? 잠열이 된다. 그렇다면 응고 잠열은 얼마입니까? 79.68 kcal/kg으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외우실 땐 대략 얼마? 80으로 외워도 된다. 그렇다면 42번의 답은 1번 80kcal/kg이 되겠죠. 자, 다음 43번에 스윙형 체크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체크밸브라는 거는 다른 말로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했죠. 그래서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 건데, 자, 스윙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밸브가 있으면, 자, 밸브 문이 이렇게 있고, 우선 유체가 이렇게 흘러요.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면 얘가 스윙식입니다. 스윙식. 요 문이 어떻게 이렇게 열리죠. 열려요. 근데 반대로 흐르게 되면 어떻게 돼? 문이 닫히면서 여기 탁 걸려버린다고. 그래서 반대로 흐르는 걸 막아줘. 이게 체크 밸브죠. 역류 방지 밸브라고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윙식과 리프트식이 있는데, 리프트식은 어떻게 생겼냐?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부저 같은 게 하나 딱 붙어 있어. 부저 뭡니까? 부력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부력에 의해서 얘가 열려. 요 추가 열린단 말이야. 열리면서 유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통과를 해요. 그 다음 반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오게 되면은 이 추를 눌러버리겠죠. 그래서 탁 닫혀. 요게 리프트형 체크 밸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스윙식은 어떻게? 수평으로 써도 되고,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수직으로 써도 돼요. 올라갔다가 만약에 수직으로 그리게 되면은 요 게이트가 이렇게 열렸다가 이렇게 닫히면서 막히겠죠.
근데 리프트형은 어떻게 돼? 요 추가요. 그렇게 무거운 녀석이 아니야. 왜? 물의 부력에 의해서 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걸 수평이 아니고 수직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잘못 틀려버리면 지 혼자 열려버리겠지. 그래서 리프트형은 수평에만 사용은 됩니다. 수평에만. 스윙식은 어디? 수직, 수평 다 사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 43번에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수평 배관에만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고 스윙식은 어떻게? 수직, 수평 배관에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 자, 그럼 44번. 암모니아 냉동기에서 일반적으로 압축비가 얼마 이상일 때 2단 압축을 하는가? 자, 요거 무조건 외우라고 있습니다. 6 이상일 때. 압축비가 6 이상일 때 2단 압축. 그 다음에 10 이상일 때는 3단 압축이라고 했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4번. 자, 45번. 어떤 물질의 산성, 알칼리성 여부를 측정하는 단위로는 pH겠죠. pH. 요거는 3번이네요. 자, 46번. 유체의 속도가 20m/s일 때 이 유체의 속도 수도는 얼마인가? 자, 속도 수도 구하는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속도 수도는 2G분의 V 자승. 그냥 외우세요. 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돼. 자, G는 뭐냐 하면은 중력과 속도. 지구의 중력과 속도는 9.8이죠. 그 다음에 V는 속도입니다. 속도. 유체의 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대로 넣어보면은 2 곱하기 9.8 분의 속도가 지금 20m/s니까 20의 자승. 이렇게 되겠죠. 요거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20.4m 나옵니다.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7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보일러에서 발생되는 실제 증발량을 1000kg/h, 발생 증기의 엔탈피를 614kcal/kg, 급수의 온도를 20도씨라고 할 때 상당 증발량은 얼마인가? 단 증발 잠열은 540kcal/kg으로 한다. 해서 여기서는 이제 증발 잠열을 540으로 줬네요. 그럼 요걸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상당 증발량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죠. 자, 상당 증발량. 이놈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증기로 만들 때 발생되는 증기량. 자, 100도씨 포화수를 100도씨 증기로 이제 끓여서 만드는 거죠. 그때 발생되는 증기량, 즉 100도씨 포화수가 100도씨 증기로 바뀔 때에 상당하는 증발량, 이게 뭡니까? 상당 증발량이구나. 자, 그렇다면 상당 증발량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아는 공식은 요거죠. GE는 539분의 G에다가 H2-H-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를 539를 540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540으로 푸셔야 되죠. 문제에서 주어진 값대로. 원래 539가 이제 증발 잠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준다면 문제의 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적어보면 GE는 540분의 G에다가 H2-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H2- 요게 증기 발생량, 증기 엔탈피, 그 다음에 요게 급수 엔탈피, 그 다음 G가 급수량, 얘가 증발 잠열인 거고 요 녀석이 상당 증발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 공식 그대로 갖고 와서 GE는 540분의 지금 실제 증발량이랑 급수량이랑 같은 거다라고 했습니다. 1000이다. 곱하기 증기 엔탈피는, 발생 증기 엔탈피는 614. 여기다가
빼기 급수 엔탈피. 자, 급수 엔탈피는 급수 온도랑 같다라고 했죠. 그 GC 델타 T에 의해서. 그렇다면 20도시니까 급수 엔탈피 20이구나.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답은 2번이 나옵니다. 1100 kg/h. 자,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8번 문제. 다음 난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온풍난방은 습도를 가습 또는 감습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자, 온풍난방이 온풍기도 있지만 공조기도 있어요. 그래서 공조기 안에서는 가습 또는 감습하는 장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고 자, 그 다음 2번에 증기난방의 응축수 한수 간 연결 방식은 습식과 건식이 있다. 요 놈도 맞겠고요. 그 다음 3번에 온수난방의 배관에는 팽창 탱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밀폐식과 개방식이 있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 4번에 복사난방은 천정이 높은 실에는 부적합하다 돼 있는데, 우리 흔히 복사난방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실이 있으면 실의 바닥, 벽, 천정에다가 패널을 설치하죠. 그리고 패널 안에는 온수 또는 증기를 공급해가지고 실내를 데워주는 형태인데 4번에 보시면 복사난방은 천장의 높이가 높은 실에는 부적당하다 되어 있는데, 높더라도 패널이 어디 천장에 설치되잖아요. 높아도 괜찮아요. 높아도 쾌적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겠죠. 천장이 높은 실에 부적합한 게 아니고 적합하다. 이렇게 바꿔야 되죠. 자, 그 다음 49번. 풍량 조절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댐퍼는 1번이죠. 방화댐퍼. 왜? 방화댐퍼는 화재가 나면은 닫혀버려요. 화재면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 닫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풍량 조절과는 관계가 없죠.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니까. 49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50번. 실내 필요 환기량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요거 실내라고 합시다. 실내에 이제 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이 실내에 존재할 경우에 사람이 산소를 마시고 뱉는 가스가 뭐예요? 이산화탄소란 말이야. 그런 이산화탄소들을 배제해주는 걸 환기라고 하고, 또 이물질들, 실내에 부유하고 있는 안 좋은 공기들을 빼주는 걸 전부 환기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요 환기량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란 거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요 이제 실이 사람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냐, 또는 뭐 사람이 없는 창고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사람이 많은 곳에는 환기 설비가 좋아야 돼. 혹은 또 수술실이면 더 좋아야 되죠. 근데 창고는 어때요? 환기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도 돼요. 필요 양만큼만 조금만 빼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 실의 종류 관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사람이 1명일 때, 또는 뭐 10명, 20명, 100명일 때 환기량 어떻게 돼요? 확 바뀌죠. 사람이 많을수록 환기량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 체류하고 있는 나쁜 가스들의 종류에 따라서도 환기량 결정에 영향을 미칠 거고. 그렇다면 50번에 다시 보시면 실내 필요 환기량을 결정하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실의 종류, 창고냐 사무실이냐. 맞죠?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실의 위치랑은 관계가 없어요. 이 위치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환기량은 실내에 체류하는 가스랑 관계가 있는 거지, 위치랑은 뭐 크게 관계가 없어요. 용도랑은 관계가 있겠고. 그래서 50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죠. 실의 위치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럼 3번에 제실자 수 관계 있죠. 사람 1명이냐 10명이냐. 그 다음에 4번에 실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정도, 이것도 관계가 있겠고. 그래서 50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다음 51번. 공기조화 방식의 중앙식 공조 방식에서 수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이죠. 이중덕트 방식. 이중덕트 방식 뭐예요? 전공기 방식이잖아. 그래서 이중덕트 방식 지난 시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있으면 덕트가 2개고 쿨링 코일, 히팅 코일 해가지고 요 2개의 덕트가 어디 혼합상자로 들어가가지고 실내로 치출하는 뭐예요? 전공기 방식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1번이고, 나머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번에 펜코일 유닛 방식은 뭐예요? 실내가 존재하면, 요게 실내입니다. 이제 공조기에서
쿨링 코일이 있을 거고 또 냉동기가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쿨링 코일과 냉동기에 연결시켜 두고 그 다음 팬 코일 유닛에다가 요 냉동기의 수배관을 연결해 두고 그 다음 공기조화기에서의 공조 덕트를 실내로 연결해 두면 뭡니까? 얘는 이제 냉온수가 지나가기 때문에 수배관, 그 다음에 요 위에 덕트로 들어오는 건 뭐예요? 공기잖아, 공기. 그럼 뭡니까? 수공기 방식이 되는 거죠. 팬코일 방식. 그 다음에 유인 유닛 방식은 뭐냐? 유인 유닛 방식은 자, 요게 팬코일 유닛 방식이었고 유인 유닛 방식은 다른 건 똑같아요. 다른 건 똑같은데 저 유닛에 이제 냉온수를 공급하는 상태에서 공조기에서 공조된 공기를 어떻게 유닛 밑에서 노즐로 쏴버린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돌아가지고 유인되어 들어오는 방식, 요게 유인 유닛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요 덕트에서 공기도 오고 그 다음 요 냉온수 배관에서 물도 오죠. 그래서 수공기 방식 맞죠? 그 다음 4번에 복사 냉난방 방식은 뭡니까? 실이 이렇게 있으면 패널이잖아. 패널. 아까 전에 했던 이렇게 패널을 설치되면은 패널 안에 냉온수가 들어가죠. 냉온수가 들어가고 또 공기조화기에서 이렇게 빼가지고 천장에다가 덕트로 공기를 공급할 수도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공기 방식 되는 거죠. 자, 그래서 51번의 답은 1번 이중덕트 방식이 전공기 방식. 자, 그 다음 52번 공기 상태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자, 요거는 2번에 보시면은 공기를 감습하지 않으면 노점 온도 이하가 되어도 절대 습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모르면은 습공기선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가지고 공기를 감습하지 않으면 노점 온도 이하가 되어도 절대 습도 변화는 없다 돼 있는데 가습 위로 감습 밑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습도가 원래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렇게 돼요. 절대 습도 X가. 하지만 이 방법 외에도 우리가 감습하는 방법이 있었어. 뭐 있습니까? 냉각. 제가 냉각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냉각하면 자연스럽게 대각선 밑으로 떨어지죠. 이게 뭡니까? 냉각 감습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므로 가습 감습하지 않더라도 냉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자연 감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만큼 절대 X 값이, 절대 습도 X 값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그 가습 감습하지 않으면 절대 습도의 변화가 없다 돼 있는데 사실상 냉각하게 되면은 절대 습도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52번의 답은 2번. 자, 다음 53번 송풍기의 특성 곡선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4번 풍속입니다. 풍속은 나타나지 않아요. 나머지 효율, 축동력, 전압은 특성 곡선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4번 수조 내의 물에 초음파를 가하여 작은 물방울을 발생시켜 가습을 행하는 초음파 가습 장치는 어떤 방식에 해당하는가? 자, 요거는 1번 수분무식입니다. 자, 다음 55번 겨울철 창면을 따라 존재하는 냉기에 의해 외기와 접한 창면에 접해 있는 사람은 더욱 추위를 느끼게 되는 현상을 콜드 드래프트라고 한다. 이 콜드 드래프트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죠. 그래서 뭐였어요? 겨울철에 창문 옆에 딱 서 있으면 추워. 한기를 느끼는 현상을 우리가 콜드 드래프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거 1번에 보시면 인체 주위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춥죠. 콜드 드래프트 느껴요. 그다음 2번에 주위 벽면의 온도가 너무 낮을 때 이때도 춥잖아요. 콜드 드래프트 맞고. 그다음 3번에 창문의 틈새가 많을 때 겨울철에 창문 틈새가 많어 혹은 창문 열어놨어. 그럼 엄청 춥죠. 요것도 콜드 드래프트 맞아요. 4번에 보시면 인체 주위 기류 속도가 너무 느릴 때 돼 있는데 느릴 때보다는 빠를 때 추위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55번의 답은 4번. 자, 다음 56번 복사난방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에 외기온도의 급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요거 맞죠? 그 복사난방이라는 거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패널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패널을 뭐 바닥, 천장, 벽 요렇게 다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사난방의 특징은 뭐야? 처음에 이제 가동을 하면은 복사난방을 가동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데워져요.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 우리 온돌빵 생각하면 되죠. 서서히 달아오르고 서서히 식어요. 요게 복사난방이야. 그래서 1번은 맞죠? 외기 온도의 급변화에 따른 온도 조절이 곤란하다. 왜? 서서히 데워지니까. 그럼 2번에 배관 시공이나 수리가 비교적 곤란하고 설비 비용이 비싸다. 패널을 매설하니까 비싸죠. 그 다음에 3번에 공기의 대류가 많아 쾌감도가 나쁘다 돼 있는데 복사난방의 최고의 장점이 뭐였어요? 쾌감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요거 틀린 거는 3번이죠. 공기의 대류가 많아 쾌감도가 나쁘다. 아니요, 쾌감도는 좋다. 그 다음 4번에 방열기 불필요하다. 매설하니까. 자, 그 다음 57번 넘어갑니다. 개별식 공기조화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요거는 1번이죠. 사무실 내에 패키지형 공조기를 설치하고 여기에서 조화된 공기는 패키지 상부에 있는 치출구로 실내에 송풍한다. 요 놈이 맞습니다. 개별식 우리 다른 말로 패키지식 하잖아요. 그 다음 뭐 2번 같은 경우는 사무실 내에 유닛형 돼 있는데 유닛 자체가 중앙식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사무실의 펜코일 역시도 중앙방식이죠. 그럼 4번에 보시면 사무실 내에는 덕트만 설치하고 이 말인 즉슨 중앙방식인 거죠. 실내 유닛을 갖다 놓지 않는다. 그러면 전부 중앙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5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다음 58번 온풍난방의 특징으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여기서는 온풍기 생각해 보세요. 1번에 예열 시간은 짧다. 요 놈이 맞겠네. 온풍기 버튼 딱 누르면 웅 하면서 바로 데워지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뭐 2번에 보시면 조작이 복잡하다. 간단하죠. 온풍기 생각하면. 그럼 설비비가 많이 든다. 설비비 크게 많이 안 들어요. 패키지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소음이 생기지 않는다. 키면 웅 하면서 소리 나잖아요. 소음이 생긴다. 5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59번. 일반적으로 덕트의 종횡비는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종횡비, 요거를 뭐 영어로는 아스펙트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횡비라는 건 덕트가 이렇게 있으면요, 종축과 횡축 뭐예요? 세로, 가로. 요 놈의 비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가로 세로의 비가 2대 1입니다. 2대 1. 그래서 아스펙트 비는 2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60번. 열이 이동되는 세 가지 기본 현상이 아닌 것은, 자, 기본 현상이래요. 열 이동. 자, 열 이동 현상. 열 이동 현상,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전도, 대류, 복사죠. 아닌 것은 여기서 관류죠, 관류.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관류라는 거는 뭐야? 요 이제 전달, 전도, 전달이잖아요. 벽을 통과하는 거를 이 햇빛에서, 만약에 여기서 햇빛이 비쳤다. 여기서 여기까지 통과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열관류. 혹은 열통과.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쌤, 관류라는 것도 열이동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세 가지 기본 현상이라고 했어요. 기본 현상. 기본 현상이라는 거는 얘들인 거죠. 전도, 대류, 복사. 열통과는 뭐예요? 전달, 전도, 뭐 대류 이런 것들이 다 섞였잖아.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현상에는 속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6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10월 12일 문제도 다 풀어봤고요. 자,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양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다운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